친자 확률 0.02%. 생물학적 친자관계 없음. 너는 내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야. 한상진. 검은 화면.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린다. 떨리는 손이 하얀 종이를 쥐고 있다. DNA 검사 결과지. 4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산소호흡기를 단 여인의 창백한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그녀의 마지막 고백. 침대 밑 서랍에 숨겨진 낡은 편지. 그리고 45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한 남자의 이름. 한 남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두 명의 아버지, 숨겨진 사랑, 그리고 40년간 봉인되어 있던 진실. 모든 것은 72시간 전부터 시작되었다. 엄마, 엄마. 중환자실 복도에 남자의 절규가 울려 퍼진다. 이준혁은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린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가 말했던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맴돈다.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 급히 달려드는 의료진. 그리고 닫혀버린 중환자실 문. 준혁의 머릿속은 하얗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너는 내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45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아버지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10m 떨어진 복도 끝. 창가에 한 노인이 서 있다. 이철수. 준혁이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온 사람.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등이 굽은 그의 뒷모습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 준혁은 늘 느꼈다.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따뜻했다.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웃어주었다. 하지만 이철수는 달랐다. 늘 차갑고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말만 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중학교 졸업식 때도, 대학 입학식 때도 그는 미소 한 번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었다. 어린 준혁은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공부를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더 착한 아이였어야 했나?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의무를 다하듯 준혁을 키웠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고백으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온다. 고개를 숙인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진다. 아내 수진이 달려와 남편을 붙잡는다. 여보, 대답할 수 없다. 준혁은 그저 멍하니 중환자실 문만 바라본다. 저 문 너머에 어머니가 있다. 더 이상 숨 쉬지 않는 어머니가. 그리고 그녀는 거대한 비밀 하나를 남기고 떠났다. 밤 11시 47분. 박명숙, 향년 72세. 폐암 말기로 3개월간 투병 끝에 눈을 감았다. 아들에게 45년간 숨겨온 진실을 고백하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준혁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인다. 사람들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상주성 옆에 이철수가 앉아 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 하지만 그 45년 동안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들을 키웠다. 준혁은 아버지를 흘끗 본다. 이철수도 준혁을 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 시선을 피한다. 45년간 쌓아온 부자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다. 3일장의 둘째 날 밤. 준혁은 장례식장 복도 벤치에 홀로 앉아 있다. 천장에 형광등이 윙윙거린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고요하다.
준혁 씨, 아내 수진이 다가온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는다. 집에 가서 좀 쉬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괜찮아. 여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준혁은 대답하지 못한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는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신이 45년간 믿어온 가족관계가 거짓이었다고?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나중에 장례 끝나고 얘기할게. 수지는 남편의 거짓말을 안다. 15년을 함께 살았다. 남편이 무언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묻지 않는다. 대신 남편을 꼭 껴안는다. 발인 날 새벽. 준혁은 혼자 빈소에 남는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준혁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엄마, 왜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영정 속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미소만 짓고 있다. 준혁은 주먹을 쥔다. 편지를 찾아야 한다. 어머니가 말했던 침대 밑 서랍.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발인을 마친 오전 10시 준혁은 아내에게 서류 처리하러 간다고 말하고 혼자 서울 대병원으로 향한다. 중환자실 8번. 어머니가 마지막 72시간을 보낸 곳. 아직 새 환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실에 들어간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은 침대. 산소호흡기가 있던 자리. 준혁은 침대 밑으로 손을 뻗는다. 서랍이 열린다. 그리고 거기 낡은 분홍색 봉투가 보인다. 40년은 좋게 된 듯한 봉투. 준혁의 손이 떨린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천천히 봉투를 뜯는다. 편지지를 꺼낸다. 어머니의 필체.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다.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준혁은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1980년의 이야기. 23살의 젊은 간호대생 박명숙. 그녀가 사랑했던 의대생 한상진. 그들의 약속. 그리고 예기치 않은 임신. 그해 12월 한상진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명숙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 이유는 편지에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이것만. 엄마는 그의 미래를 망칠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혼자 낳기로 했지. 그리고 철수 씨를 만났어. 그 사람은 엄마를 사랑했고 너까지 받아들여줬어. 준혁은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는다.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의 선택. 한상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혼자 아이를 낳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 그리고 이철수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45년간 키운 것. 너는 한상진의 아들이야. 하지만 그는 너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 엄마가 평생 숨겼으니까. 한상진. 45년 전 사라진 이름. 준혁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병실을 나온 준혁은 복도를 걷는다. 발걸음이 무겁다. 편지를 가슴에 품는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진실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묻어둘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본다. 편지는 서재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준혁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있다가 동료들에게 지적을 받았다. 도면을 그리다가도 손이 멈췄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 어머니가 나타나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 낯선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꿈. 그리고 이철수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꿈.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준혁은 결심한다.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강민우에게 전화를 건다. 민우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다. 민우야, 나 좀 만나자.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 저녁 시간 돼? 민우의 법률사무소. 준혁은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는다. 민우는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눈이 커진다. 이게 진짜야? 응.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셨지. 민우는 편지를 다 읽고 한숨을 쉰다. 준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걱정이 가득하다. 준혁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민우야. 준혁은 머리를 감싸준다. 일주일간 혼자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모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든다. 45년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어. 비록 차갑게 대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어.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내 친아버지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연다. 준혁아, 내 생각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DNA 검사. 이철수 아버님과 정말 친자관계가 아닌지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한상진이라는 사람을 찾아봐야 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찾아서 뭐하게? 안녕하세요. 전 당신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진실부터 확인하자. 내가 사설 탐정 하나 알아. 조용히 조사할 수 있어. 준혁은 망설인다. 진실을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편지를 찢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알았어. 찾아줘.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꺼낸다. 준혁은 사무실을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쉰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혁은 마음을 바꾼다. 거실에서 아내와 딸이 TV를 보며 웃고 있다. 딸 서연이 엄마에게 기대어 애교를 부린다.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 이 행복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 자신의 정체성 따위 중요하지 않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준혁은 서재로 들어가 민우에게 전화를 건다. 민우야, 미안한데 취소해. 응? 무슨 소리야? 그냥 알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살래.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묻는다. 진심이야? 응. 어차피 45년을 이철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엄마의 과거일 뿐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전화를 끊는다. 준혁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는다. 잊으려고 노력한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편지 속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한상진, 1980년, 교통사고, 혼수 상태, 그리고 45년간의 침묵.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옆에서 아내가 평화롭게 자고 있다. 딸의 방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행복한 가정.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다. 며칠이 더 흘렀다. 준혁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하고 도면을 그린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기계적이다.
마치 로봇처럼 움직일 뿐이다. 동료가 묻는다. 준혁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좀 힘들어서요. 거짓말이다. 힘든 건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다. 그녀가 남긴 비밀 때문이다. 준혁은 거울을 본다.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한다. 이철수와 닮은 점이 있을까? 코, 눈, 입? 하나도 닮지 않았다. 그럼 한상진과는 닮았을까? 만난 적도 없는 남자와 3주가 흘렀다. 49제가 다가온다. 준혁은 아버지 이철수를 만나야 한다. 어머니 유품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다. 일산의 아파트. 이철수가 혼자 사는 곳이다. 준혁은 초인종을 누른다. 손이 떨린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문이 열린다. 이철수가 나타난다. 그는 많이 늙었다. 3주 만에 더 늙은 것 같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등은 더 굽었다. 왔니? 네, 아버지. 거실로 들어간다.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거실 장식장 위에 가족 사진, 주방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모, 화장대 위에 화장품. 준혁과 이철수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는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둘 다 말을 꺼내지 못한다. 아버지, 식사는 하세요? 응, 대충 해먹어. 제가 가끔 들르겠습니다. 반찬도 해드리고요. 괜찮다. 내가 바쁜데 무슨. 또 침묵. 준혁은 유품 정리를 시작한다. 어머니의 옷장을 열고 하나씩 옷을 꺼낸다. 이철수는 창밖만 바라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준혁은 어머니의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한다. 1980년대 사진들, 젊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젊은 이철수.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결혼 사진인데도 억지로 웃는 것 같다. 준혁은 사진을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든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 준혁은 용기를 낸다. 떠나기 전에 물어봐야 한다.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아버지, 응,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이철수가 준혁을 본다. 그의 눈빛에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스친다. 제가 정말 아버지 친아들이 맞나요? 순간 시간이 멈춘다. 이철수의 얼굴이 굳는다. 그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긴 침묵이 흐른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린다. 어머니한테 들었구나.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인정했다. 아버지가 인정했다. 그럼 정말? 이철수는 깊은 한숨을 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너는 생후 3개월이었어. 네. 내 어머니가 너를 안고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너는 생후 3개월이었지. 준혁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그 여자는, 아니, 내 어머니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 혼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울었지. 나는 내 어머니를 대학 때부터 좋아했어. 짝사랑이었지.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어. 도와달라고. 이철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 비겁하게도 내 어머니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결혼을 제안했지. 너까지 받아들이겠다고. 그럼 제 친아버지는? 모른다. 내 어머니는 말해주지 않았어. 나도 묻지 않았고. 왜요? 왜 묻지 않으셨어요? 이철수가 준혁을 똑바로 본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였으니까.
법적으로도 호적상으로도 준혁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집착이었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저한테 늘 차가우셨잖아요. 이철수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어린다. 후회? 미안함? 미안하다. 나도 노력했어. 너를 내 아들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 사람을 닮아갔어. 내가 자라면서 얼굴이, 성격이, 말투가 그 사람을 닮아갔어. 준혁은 놀란다. 그 사람을 아세요? 제 친아버지를? 아니, 본 적은 없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꿈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곤 했어. 45년 동안 준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어머니는 평생 다른 남자를 사랑했고 이철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45년을 함께 살았다.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이철수가 깜짝 놀라 준혁을 본다. 편지? 네. 제 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상진이라고. 이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는 소파 등받이를 잡고 몸을 지탱한다. 한상진. 아버지, 그 이름 아세요? 이철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는 알고 있다. 한상진을 안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알고 계신 거 맞죠? 이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선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준혁아, 내 충고는 이거다. 그는 준혁을 똑바로 본다. 그 사람을 찾지 마라.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나아. 왜요? 왜 찾으면 안 돼요? 그냥 내 경험상 그래.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야. 준혁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다. 45년간 숨겨진 진실. 이제 와서 묻어두라고? 저는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너는 이준혁이야. 내 아들 이준혁? 하지만 피가 뭐가 중요해? 이철수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다. 준혁은 놀라 뒤로 물러선다. 45년을 함께 살았어. 45년. 그게 피 몇 방울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이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준혁도 눈물이 난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알아야겠어요. 준혁은 아파트를 나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결심한다. 한상진을 찾겠다. 진실을 알아내겠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차 안에서 민우에게 전화를 건다. 민우야, 나야. 준혁아. 나 마음 바꿨어. 한상진 찾아줘. 그리고 DNA 검사도 할게. 이철수 아버지랑.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알았어. 며칠 시간 줘. 전화를 끊는다. 준혁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다. 2주가 지났다. 민우에게서 전화가 온다. 만나자고 한다. 준혁은 서초동 법률사무소로 향한다. 민우의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다. 조사 결과다. 찾았어.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한상진. 현재 48세. 부산 해운대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태평양무역이라는 중형 회사야. 결혼했고 자식이 둘 있어. 아들 하나, 딸 하나. 민우가 파일을 넘긴다. 사진이 나온다. 중년 남자의 사진. 준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다. 거울을 보는 것 같다. 눈매, 코, 입모양이 자신과 똑같다. 아니, 자신이 20년 후 저렇게 생길 것 같다. 닮았지? 민우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 한상진은 1980년 당시 서울대 의대생이었어.
내 어머니도 서울대 간호대를 다녔고 캠퍼스 커플이었던 것 같아. 그럼 왜 헤어진 거야? 민우가 다른 서류를 꺼낸다. 1980년 12월 15일. 한상진은 교통사고를 당했어.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였는데 한 달간 혼수 상태였대. 사고. 응. 그 사이에 내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뒀어. 자퇴 날짜가 12월 20일이야. 사고 나고 5일 후지. 준혁은 파일을 넘기며 읽는다. 한상진은 1월 중순에 깨어났다. 하지만 의대를 계속하지 못하고 2월에 중퇴했다. 이유는 기록에 없다. 그 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갔어. 아버지가 운영하던 무역회사를 이어받았지. 그리고 1985년에 결혼했어. 최은경이라는 여자랑. 준혁은 복잡한 심경이다. 한상진은 자신의 존재를 모른 채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회사를 운영하고. 근데 준혁아, 진짜 만날 거야? 응.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할 건데? 준혁은 고민한다. 그렇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45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일단 DNA 검사부터 하자. 이철수 아버지랑. 그래, 그게 먼저지. 민우는 DNA 검사 키트를 꺼낸다. 준혁은 면봉으로 구강 점막을 채취한다. 그리고 민우에게 부탁한다. 이철수 아버지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구할 건데? 제가 구할게. 아버지 집에 머리카락이나 칫솔이 있을 거야. 며칠 후 준혁은 다시 일산 아파트를 방문한다. 이철수가 외출한 사이 화장실에서 칫솔을 가져온다. 양심의 가책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에게서 연락이 온다. 결과가 나왔다고. 준혁은 법률사무소로 달려간다. 민우가 봉투를 건넨다. 준혁의 손이 떨린다. 봉투를 뜯는다. 검사 결과지를 꺼낸다. 친자 확률 0.02% 마이너스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예상했던 결과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 다르다. 45년간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 서류로 확인된 냉혹한 진실.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는다. 민우가 물을 건넨다. 괜찮아? 괜찮아. 알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 한상진을 만나볼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응, 만나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조심해. 그 사람은 내 존재를 모르고 있어. 충격이 클 거야. 그 사람 가족에게도. 준혁은 안다. 이것은 한상진의 인생을 뒤흔들 폭탄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신도 알 권리가 있다. 그날 밤 준혁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한다. DNA 검사 결과, 한상진의 존재, 그리고 부산으로 가겠다는 계획. 수지는 놀라지만 남편을 이해한다. 여보,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든 당신은 당신이에요. 내 남편이고 서연이 아빠예요. 고마워, 수진아.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게. 이건 내가 풀어야 할 문제야. 수지는 남편을 꼭 안아준다. 준혁은 아내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린다. 45년간 쌓여온 혼란, 상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부산행 KTX 표를 끊는다. 내일 오전 10시 출발. 준혁은 회사에 휴가를 낸다.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상사는 얼굴이 안 좋다며 푹 쉬고 오라고 한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일 한상진을 만난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씻고 정장을 입는다. 거울을 본다.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맨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서울역에 도착한다. KTX를 탄다. 2시간 30분 그 시간 동안 준혁은 창밖만 바라본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간다. 도시가 산이 강이 부산역에 도착한다. 택시를 탄다. 해운대로 향한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푸른 바다,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태풍이 몰아친다. 태평양무역 건물 앞에 세워주세요. 네. 20층짜리 건물이 보인다. 1층에 태평양무역 간판이 있다. 생각보다 큰 회사다. 준혁은 차에서 내린다.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인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다. 한상진도 모르고 준혁도 만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살면 된다. 하지만 준혁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12층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12층에서 내린다. 태평양무역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준혁은 문을 연다. 어서 오세요. 리셉션 직원이 미소를 짓는다. 안녕하세요. 한상진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꼭 뵐 일이 있어서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건다. 잠시 후 대답한다. 대표님께서 지금 바쁘신데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박명숙 씨와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시겠어요?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건다. 박명숙이라는 이름을 말한다.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뭔가 소리가 들린다. 직원의 표이 놀란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준혁을 본다. 대표님께서 바로 만나주신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 사장실 문 앞에 선다. 직원이 노크한다. 대표님, 손님 모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들린다. 준혁은 심호흡을 한다. 문을 연다. 넓은 사장실. 큰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인다. 그리고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다. 한상진이다. 둘의 시선이 마주친다. 시간이 멈춘다. 한상진은 준혁을 보는 순간 얼어붙는다. 그의 얼굴에 충격이 스친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당신은 준혁도 말을 잇지 못한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충격이다.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다. 20년 후에 자신을 보는 것 같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한상진은 몇 걸음 다가온다.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한상진입니다. 그런데 박명숙 씨를 어떻게 사무실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긴 이야기라서요. 한상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를 가리킨다. 둘은 마주 앉는다. 준혁의 손이 떨린다. 대표님, 혹시 1980년에 서울대 의대를 다니셨나요? 한상진의 얼굴이 굳는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리고 박명숙 씨를 아시죠? 간호대생이었던. 한상진이 벌떡 일어선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명숙이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준혁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45년이 지났지만 한상진은 여전히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2달 전에. 한상진이 비틀거린다. 책상을 잡고 몸을 지탱한다. 뭐라고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폐암이었습니다. 한상진은 의자에 주저앉는다. 얼굴을 손으로 감싼다. 어깨가 떨린다. 준혁은 잠시 기다린다.
한상진이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준다. 대표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쉰다. 이제 말해야 한다. 45년간 숨겨진 진실을. 저는 박명숙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준혁은 한상진을 똑바로 본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르면 대표님이 제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침묵. 긴 침묵이 흐른다. 한상진은 준혁을 바라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하지만 동시에 이해한다는 표정. 준혁의 얼굴을 보면 부정할 수 없으니까. 몇 살이십니까? 45살입니다. 1980년 3월에 태어났습니다. 한상진은 계산한다. 1980년 3월이면 자신이 명숙과 사귀던 시기다. 그가 사고를 당하기 9개월 전이다. 그럼 한상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명숙이는 임신한 채로 나를 떠난 건가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한상진은 고개를 떨군다. 45년 전의 기억이 떠오른다. 사고 후 깨어났을 때 명숙이 사라진 이유, 전화를 받지 않던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된다.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준혁이 말한다. DNA 검사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상진은 준혁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검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상진은 서재로 가서 책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낡은 사진 한 장. 준혁에게 건넨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있다.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여자는 준혁의 어머니다. 그리고 남자는 젊은 한상진이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다. 이 사진을 45년간 간직했습니다. 명숙이를 잊을 수 없어서. 한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젊었을 때 제 모습 그대로니까. 한상진은 사무실 창가로 걸어간다. 해운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그는 한참을 바다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연다. 1980년 12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 명숙이에게 프로포즈하려고 반지를 샀어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대학생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거였어요. 아르바이트로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죠. 한상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날 밤 명숙이네 하숙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한다. 준혁은 기다린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였죠. 어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한상진이 준혁을 본다. 명숙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한상진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다.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있다. 45년 전 그 반지다. 사고 때 이 반지는 무사했어요.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숙이에게 끼워줄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죠. 그는 상자를 다시 닫는다. 퇴원하자마자 명숙이를 찾아다녔어요. 하숙집에 갔더니 이미 이사를 갔더군요. 학교에 갔더니 자퇴했다고 했어요. 집으로 찾아갔죠. 그래서요? 명숙이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명숙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제발 찾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명숙이가 고생했다고. 준혁은 혼란스럽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니 알겠어요. 명숙이는 임신했었고 저한테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겠죠. 한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왜였을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편지에는 아버지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미래? 무슨 미래요? 명숙이 없는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한상진이 책상을 주먹으로 친다. 45년간의 분노와 슬픔이 터져 나온다. 명숙이 부모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숙이는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 제발 잊어달라고. 그래서 포기하신 건가요? 네. 명숙이가 행복하다면 제가 방해할 순 없었으니까요. 비록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지만 한상진은 의자에 앉는다. 그 후 저는 의대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명숙이 생각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죠. 교수님들이 걱정하셨지만 결국 2학년을 마치고 자퇴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오신 거군요. 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무역회사를 물려받았죠. 일에 미쳐 지냈어요. 명숙이를 잊으려고.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상진이 준혁을 본다. 그러다 1985년에 지금 아내를 만났어요. 은경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이해해 주려 노력했죠. 하지만요, 제 마음속에는 늘 명숙이가 있었어요. 은경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여자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준혁은 가슴이 아프다. 한상진도 피해자였다. 45년간 사랑하는 여자를 잊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다. 대표님, 아니, 저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상진이 준혁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라고 불러주실 수 있나요? 준혁은 망설인다. 45년간 이철수를 아버지로 불렀다. 갑자기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4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한상진이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프다. 그나저나 DNA 검사를 하시겠다고 했죠? 제가 정말 당신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네,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병원에 함께 가시죠. 하지만 준혁 씨, 한상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제 가족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는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아들 지훈이는 22이고 딸 소희는 19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형이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에게 혼란을 주게 되는군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운명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온다. 민우의 법률사무소에서 한상진과 준혁이 함께 봉투를 연다. 친자 확률 9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 확정 종이 위에 차가운 문자. 하지만 그 의미는 뜨겁다. 준혁은 한상진의 아들이다.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이 한상진이 준혁을 끌어안는다. 45년 만에 부자 상봉.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린다. 미안합니다, 아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옆에 없어서. 아니에요. 대표님도 아버님도 모르셨잖아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다. 한상진의 어깨가 떨린다. 민우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간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그날 밤 한상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다. 준혁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아내가 알아버렸어요. 제 책상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봤대요. 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지금 집이 난리가 났어요.
내일 한번 와주실 수 있겠어요? 가족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전화가 끊긴다. 준혁은 천장을 바라본다. 이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날 오후 준혁은 다시 부산행 기차를 탄다. 이번에는 민우가 함께한다. 준혁아, 괜찮겠어? 모르겠어. 근데 피할 수는 없잖아. 한상진의 집. 해운대 고급 아파트 단지다. 준혁은 초인종을 누른다. 손에 땀이 난다. 문이 열린다. 한상진이 나타난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인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거실로 들어간다.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아 있다. 한상진의 아내 최은경, 그리고 두 자녀 지훈과 소희다. 분위기가 무겁다. 최은경은 준혁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적대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다. 앉으세요, 이준혁 씨. 준혁이 소파에 앉는다. 민우는 옆에 선다. 남편에게 들었어요. 당신이 남편이 숨겨진 아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최은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은경이 한숨을 쉰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당신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한상진이 아내의 손을 잡는다. 여보, 미안해. 나도 몰랐어. 알아요. 그래서 더 복잡해요. 누구를 탓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훈이 입을 연다. 젊은 청년의 목소리는 담담하다. 저는 사실 궁금해요. 뭐가? 형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는지. 준혁은 조금 놀란다. 형님이라고 불렀다. 저는 이철수라는 분 밑에서 자랐어요. 그분은 제 친아버지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저를 키워주셨죠. 45년간. 따뜻한 아버지셨나요? 준혁은 잠시 망설인다. 아니요. 차가우셨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는 게. 소희가 처음으로 입을 연다. 할머니요. 그러니까 박명숙 할머니. 왜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준혁도 그게 궁금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편지에 아버지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만 쓰셨어요. 최은경이 조용히 말한다. 아마도 박명숙 씨는 한상진 씨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일 거예요. 모두가 최은경을 본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의대생이었던 남자가 갑자기 아이 아버지가 되면 그 당시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간다. 최은경이 계속 말한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이건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가족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 씨, 최은경이 준혁을 바라본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45년간 진실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훈이 일어선다. 준혁에게 다가온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혁은 놀라 지훈을 본다. 전 괜찮아요. 어차피 제 형이시잖아요. 피로 연결된. 소희도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요. 오빠가 생긴 것 같아 신기해요. 이상하긴 한데.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예상과 달리 이 가족은 자신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한상진이 말한다. 준혁 씨,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제 어머니,
그러니까 당신의 할머니가 되실 분이 부산에 계세요. 이분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다고요? 네. 해운대에 혼자 사세요. 올해 75이시죠.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이다. 제가 만나 뵈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성격이 좀 강하세요. 그날 저녁 준혁과 민우는 부산의 작은 호텔에 머문다. 방에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본다. 바다가 보인다. 밤바다는 고요하다. 민우야,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왜? 45년을 이철수 아버지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가족이 생겼잖아. 근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안 들어. 민우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게 정상이야. 넌 내 뿌리를 찾은 거야. 본능적으로 편안한 거지. 근데 이철수 아버지한테는 미안해. 45년을 키워주셨는데. 그분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준혁아, 넌 두 아버지를 다 사랑할 수 있어. 사랑에는 한계가 없잖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두 아버지 모두 사랑할 수 있다. 한 명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한 명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다음 날 준혁은 서울로 돌아온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민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온다. 준혁아, 지금 어디야? 집이야. 왜? 당장 나와. 내 외증조 할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 외증조 할머니? 응, 내 어머니 할머니. 그러니까 박명숙 씨 어머니 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셨어? 강북의 노인요양원에 계셔. 치매가 좀 있으시긴 한데 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정신이 드셨다는 거야. 1시간 후 준혁은 민우와 함께 강북의 노인요양원에 도착한다. 낡은 건물이다. 3층짜리 요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난다. 302호예요. 간호사가 안내한다. 방문을 연다.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다. 정순애. 올해 90이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할머니, 손자분 오셨어요. 간호사가 말한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준혁을 본다. 명숙이, 명숙이야? 목소리가 떨린다. 준혁은 침대 옆으로 다가간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명숙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이준혁입니다. 아들. 명숙이 아들.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잡는다. 손이 차갑고 마르다. 닮았구나. 명숙이랑. 아니, 그 사람이랑. 할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뭘 물어보고 싶은데? 왜 어머니는 한상진? 그러니까 제 친아버지한테 임신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진다. 과거를 떠올리는 듯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연다. 그건 우리가 막았어. 나랑 내 외할아버지가. 준혁은 충격을 받는다. 왜요? 명숙이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가. 그 사람 한상진이가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였어. 할머니가 기침을 한다. 준혁이 물을 떠다 드린다. 고맙구나. 명숙이는 매일 병원에 갔어. 혼수 상태인 그 사람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랬군요. 그런데 어느 날 한상진 어머니가 명숙이를 찾아왔어.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하더군. 나도 함께 갔지.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는다. 그 여자가 한상진 어머니가 말했어.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죠. 그런데 당신 딸이 임신했다고 평생을 망치게 할 순 없어요라고. 준혁의 주먹이 쥐어진다. 그리고는 수표를 내밀더군. 큰 돈이었어.
이 돈으로 아이를 지우고 우리 아들에게서 떠나주세요라고 했지. 뭐라고요? 명숙이는 거절했어. 울면서 저는 상진이를 사랑해요. 아이도 키울 수 있어요라고 했지. 하지만 그 여자는 차갑게 말했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다. 사랑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당신은 학교도 못 다니는 학생이고 부모님도 가난하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짐이 되지 마세요라고. 준혁은 분노가 치민다. 한상진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막았던 것이다. 명숙이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어. 하지만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꽉 잡는다. 나랑 내 외할아버지가 명숙이를 설득했어. 우리도 가난했거든.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도와줄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요? 아이를 낳되 한상진에게는 알리지 말자. 그 사람 인생을 망칠 순 없다고 설득했지. 명숙이는 끝까지 반대했어. 울면서 반대했지. 하지만 결국 할머니가 흐느낀다. 우리가 이겼어. 명숙이는 결국 우리 말을 들었어. 그리고 이철수 씨를 만났지. 이철수 아버지를요? 그래. 철수는 명숙이를 대학 때부터 좋아했대. 짝사랑이었지. 그런데 명숙이가 임신한 채로 나타나자 그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야. 준혁은 복잡한 심경이다. 이철수도 어머니도 외조부모도 모두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평생 명숙이는 불행했어. 할머니가 천장을 바라본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늘 한상진을 그리워했어. 죽을 때까지. 미안하구나, 준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준혁은 할머니를 껴안는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준혁의 등을 두드린다. 넌 착한 아이구나. 명숙이가 잘 키웠어. 요양원을 나오는 길 민우가 묻는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상진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봐야겠어. 신명자 씨 말이지? 지금 만나면 또 싸움 나지 않을까? 괜찮아. 나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준혁이 하늘을 본다. 용서하러 가는 거야. 3일 후 준혁은 다시 부산으로 향한다. 이번에는 한상진과 함께다. 신명자의 아파트로 가는 길이다. 어머니는 고집이 세십니다. 한상진이 미리 경고한다. 각오하세요. 해운대 고급 아파트 30층 펜트하우스다.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린다. 우아한 노부인이 나타난다. 신명자다. 단정한 옷차림, 화장까지 한 얼굴. 하지만 표정은 차갑다. 들어오세요. 거실. 넓고 화려하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통창. 고급 가구들. 부유한 삶의 흔적들. 세 사람이 소파에 앉는다. 신명자는 준혁을 똑바로 본다. 이준혁 씨라고 하셨죠? 네. 상진이. 아들. 네. 침묵이 흐른다. 신명자는 차를 따른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의연하다. 1980년에 박명숙 씨를 만나셨죠? 준혁이 먼저 말한다. 신명자는 찻잔을 내려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돈을 주면서 아버지한테서 떠나라고 하셨죠? 맞아요. 단호한 대답이다.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는다. 그게 옳은 일이었나요? 신명자가 준혁을 본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내 아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결정으로 세 사람이 평생 불행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알고 있어요. 신명자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하지만 그때 상진이는 의대생이었어요. 꿈이 있었죠.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하면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 아닌가요? 상진이는 어렸어요. 23밖에 안 됐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죠. 한상진이 끼어든다. 어머니,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개입할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넌 지금 어떻게 됐겠니? 의대도 못 다니고 가난하게 살았을 거야. 그래도 명숙이와 함께였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한상진이 소리를 지른다. 신명자는 움찔한다. 준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다. 할머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뭔가요? 사고는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할머니가 계획하신 건가요? 신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고였어요. 나는 그런 짓 안 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 준혁은 믿는다. 하지만 다른 걸 숨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신명자가 한참을 망설인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찻잔을 들여다 놓친다. 차가 쏟아진다. 어머니. 한상진이 일어선다. 신명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상진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뭐가요? 신명자가 천천히 얼굴을 든다.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너도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너한테 말했어. 신명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명숙이는 임신했고 너를 떠났다.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순간 시간이 멈춘다. 한상진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본다. 뭐라고요? 나는 내게 거짓말을 했어. 명숙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그래서 너는 명숙이를 찾지 않은 거야. 한상진이 비틀거린다. 준혁이 그를 붙잡는다. 그럼 아버지는 제 존재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야. 내가 태어났다는 건 몰랐을 거야. 다만 명숙이가 임신한 채로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만 생각했을 거야. 한상진이 주저앉는다. 45년간의 진실이 무너진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상진아. 나는 내가 명숙이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어. 그래서 45년간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나는 명숙이가 행복하다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한상진이 울부짖는다. 준혁도 눈물을 흘린다. 이제라도 진실을 아셨잖아요. 신명자가 말한다. 이제라도 명숙이는 죽었어요. 45년이 지났어요. 미안하다. 신명자도 운다. 세 사람 모두 운다. 긴 침묵이 흐른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연다. 할머니. 응? 저는 할머니를 용서하고 싶어요. 신명자가 놀라 준혁을 본다. 뭐라고? 할머니도 아들을 사랑하셨던 거잖아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준혁 씨, 이제 그만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45년이면 충분해요. 신명자가 준혁의 손을 잡는다. 고맙다, 아이야. 넌 착한 아이구나. 한상진도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는다. 45년간의 오해와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린다. 2개월이 지났다. 준혁은 일산의 이철수 집을 방문한다. 손에는 반찬 여러 개가 들려 있다. 직접 만든 것들이다. 아버지 왔습니다. 오, 왔구나. 이철수는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 표정에 생기가 있다.
오늘 갈비찜 해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거실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졌다. 자연스럽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한상진 씨를 만났어요. DNA 검사도 했고요. 이철수의 젓가락이 멈춘다. 그래서 확실히 제 생물학적 아버지였어요. 침묵이 흐른다. 이철수는 밥그릇을 내려놓는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던가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45년간 사랑했대요. 잊지 못했대요. 이철수의 눈빛이 흔들린다. 나도 그랬어. 내 어머니를 45년간 사랑했어. 비록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버지, 저한테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준혁아, 45년간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밥을 먹여주시고 학교를 보내주시고 대학까지 졸업시켜주셨잖아요. 그건 피보다 진해요. 이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준혁도 운다. 미안하다, 준혁아. 나는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다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야.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포옹한다. 45년 만에 진짜 포옹이다. 6개월 후 부산 해운대 한상진의 집에 특별한 모임이 열린다. 이철수가 먼저 도착한다. 현관에서 한상진과 마주친다. 두 사람은 처음이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철수입니다. 한상진입니다. 악수를 나눈다. 어색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다. 준혁이를 잘 키워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닙니다. 준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두 아버지는 서로를 인정한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철수, 한상진과 최은경, 지훈과 소혜, 준혁과 수진과 서연, 그리고 신명자까지. 처음에는 어색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린다. 최은경이 준혁에게 다가온다. 준혁 씨, 저번에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남편이 많이 행복해 보여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거실을 돌아본다. 이철수와 한상진이 장기를 두고 있다. 서로 웃으면서 딸 서연이 지훈, 소희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 신명자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준혁의 아내 수진이 다가온다. 여보, 신기하죠? 이렇게 다 모이니까. 응, 꿈만 같아.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녁 식사 후 한상진이 모두를 거실로 모은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상진을 본다. 저는 준혁이를 만난 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한상진이 준혁을 본다. 준혁아, 나는 내가 태어날 때 옆에 없었어. 45년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하고 싶다. 준혁은 눈물을 흘린다. 저도요, 아버지. 이철수도 일어선다. 준혁아, 나도 한마디 하마. 네, 아버지. 나는 내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노력하고 싶다. 진심으로 아들로 대하고 싶어. 준혁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본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껴안는다. 고맙습니다. 두 아버지. 모두가 박수를 친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 1년 후 준혁의 건축사무소. 새로운 프로젝트 도면이 펼쳐져 있다. 제목은 가족의 집 3세대 통합주택. 민우가 들어온다. 야, 이게 뭐야? 새 프로젝트?
일산에 집을 지을 거야. 누구를 위한? 우리 가족. 이철수 아버지, 한상진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살 거야. 진심이야? 응. 한상진 아버지가 부산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했어. 이철수 아버지도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민우가 도면을 본다. 잘 설계된 집이다. 각 가족의 독립성도 보장하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너 정말 대단하다. 40년간의 비밀을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내다니. 아름답게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지. 가족이니까. 최은경 씨는 뭐래? 처음엔 망설이셨는데 결국 동의하셨어. 가족이니까. 민우가 웃는다. 야, 너 정말 복 받을 거야. 이미 받았어. 두 아버지를 얻었잖아. 2년 후, 일산의 새 집, 가족의 집이라는 이름패가 달려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 거실에는 큰 트리가 세워져 있다. 모든 가족이 모여 있다. 이철수와 한상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본다. 최은경과 수지는 부엌에서 요리한다. 신명자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준혁은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딸 서연이 다가온다. 아빠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숙제 나왔어요. 그래. 뭐라고 쓸 거야?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할아버지가 2명이고 할머니도 2명이에요. 이모, 삼촌도 많고요. 부끄럽지 않아? 아니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족은 사랑이 많으니까요. 준혁이 딸을 끌어안는다. 그래, 맞아. 우리는 사랑이 많은 가족이야. 그날 밤 가족 사진을 찍는다. 모두가 함께 웃고 있다. 이철수와 한상진이 나란히 서 있고 그 사이에 준혁이 서 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다. 준혁은 사진을 보며 생각한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창밖에 눈이 내린다. 하얀 눈이 과거의 상처를 덮는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준혁은 하늘을 본다. 엄마 고마워요.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덕분에 저는 두 아버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모두를.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따뜻하고 행복한 소리다. 45년 만에 찾은 진실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를 가져왔다. 가족은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른다. 두 할아버지의 목소리, 부모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진다. 완벽한 하모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다. 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